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이런 걸로 시작을 하죠. 1989년 8월은 동독의 붕괴가 아주 진행되던 도중입니다. 89년 5월인가 이 5월부터 동독 주민들의 대규모 탈주가 시작됐고 7월에는 이 서독 겐셔 회장이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있는 서독 대사관에 운집한 그 탈출 동독인들한테 서독 정부는 무제한 탈출 동독인들을 받아주겠다 하는 유명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렵부터 동독의 라입시히에서 시작된 월요 시위가 아주 격화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89년 9월에 가면은 호네크가 실각하고 뭐 이래가지고 동독이 이제 와야 되는 그런 시기에 접어듭니다. 조금 있으면은 89년 11월 8일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28일에는 헬무트 콜 소장이 유럽과 독일의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10개 항목의 일종의 통일 방안을 발표하는 그런 숨가쁜 상황이 진행될 때인데 8월에 빌리 브란트 전 수상이 동아일보 초청으로 서울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에 와 있는 동안에 이분이 제가 이제 그때는 김재선 국회의장을 모시는 비서실장 일을 하고 있을 때인데 김재선 의장을 만나고 싶다 그래가지고 국회로 와서 한 2시간 반 동안 시간을 함께 보냈고 제가 이제 통역을 했습니다만은 그때 일을 좀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그때 한국 사람으로서는 독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이 아주 경이에 괄목할 만한 상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재선 의장이랑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거기에 경탄을 참 바라면서 부러워했죠. 그러고 이 빌리 브란트 수상은 1970년에 양독 정상회담의 서독 측 주역이었기 때문에 우선 그 정상회담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브란트 전 수상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좀 참고될 겁니다. 자기는 70년에 양독 정상회담에 참가했던 일을 상당히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생각한다. 왜 그러냐? 적어도 정상회담이라면은 현안 문제에 대해서 아랫사람들이 논의해가지고 합의할 건 합의해서 합의한 걸 가지고 그것을 말하자면 굳히는 그러한 내용의 회담이 돼야 정상회담인데 70년 양독 정상회담을 하던 시점에서 양독 간에는 현안 문제에 관한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대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정상회담에 참가하는 자기가 굉장히 불편했다. 무엇이 불편했느냐? 정상회담에서 가령 논의가 안 된 문제는 양독 간의 현안 문제이면서 논의가 안 되는 문제는 뒤에도 논의되는 기회가 없어질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몹시 신경을 쓴 것은 양독 간의 현안 문제로서 양독 간의 얘기가 될 것은 자기의 발언에 모두 망라돼야 된다 하는 지침을 가지고 실무자들한테 시켜서 발언문을 만들었더니 1시간 반에 걸치는 발언문이 됐다. 그래서 자기가 1시간 반이 넘게 발언문을 낭독했고 둘이 만나서 이 대전하는데 보니까 동독의 슈토프 수상도 역시 2시간 가까이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그 협상이 아니라 양독 간의 그 어떤 차이가 있는 현안 문제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놓는 그런 회담이 됐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문제가 굉장히 큰 부작용을 일으켰다. 왜냐하면은 거기서 그 양독이 수상이 정상이 얘기하면서 밝힌 입장은 아래 사람들이 용이하게 변경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양독 관계의 경직성을 초래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72년에 양독 기본 조약으로 가긴 갔지만은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은 절대로 그런 정상회담을 안 했고 실무자들로 하여금 현안 문제를 가지고 논의해서 완급과 경중을 가려서 논의한 내용을 가지고 정상회담을 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이 한국에 대해서 자기가 권고할 일이 있다면은 앞으로 남북 한간에도 정상회담을 할 텐데 그때는 내가 했던 식으로 하지 말고 사전에 현안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가지고 그 바탕 위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재선 의장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양독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독일의 통일이 곧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브란트 수상이 천만에요. 아마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브란트 수상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독일의 양독의 실제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브란트 수상이 다녀간 한 달 뒤, 두 달, 석 달 뒤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다음에 3월 달에 다당제 선거 실시됐고 그리고 이제 그 실시된 후에 동도에 로타 디 메지엘의 정부가 수립돼 가지고 반공 정부가 수립돼 가지고 양독 간의 통일 헌법 협상이 끝나 가지고 다음에 10월 달에 독일이 통일됩니다. 근데 브란트 전 수상이 이 89년 이 8월의 시점에서 양독 간의 그 앞으로의 진전은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마 자기 생각에는 남북 관계가 양독 관계보다 더 빨리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참 여러분들이 한번 듣고 음미를 해보실 만한 가치가 있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뒤에 1994년 6월 18일에 카터 전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대동강에서 김일성이하고 뱃놀이를 하는 과정에 이 남쪽에서 정상회담을 희망한다고 카터 대통령이 얘기를 했더니 그 김일성이가 그거 나도 동의한다. 그래가지고 카터가 그 서울에 와가지고 김영삼 대통령한테 그 사실을 이제 얘기했는데 뭐 이거는 사실 좀 여러분께 장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 시간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겠고 김영삼 대통령이라고 하는 상당히 그 정치적 센스가 있는 분이 카터가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카터를 그 자리에 앉혀놓고 잠깐 실례한다고 나와가지고 그 청와대 출입기자들한테 이 김일성이가 정상회담을 제의했기 때문에 내가 수락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다시 카터하고 얘기를 더 시작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왜 그렇게 했느냐. 김영삼 대통령이 정상회담 문제에 대해서 그 발표의 주도권을 카터한테 들려주면은 그 뒤에 카터가 여러 가지 장난을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발표를 해버렸다라는 얘기를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듣습니다. 언제 듣느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며칠 후인데 7월 5일 날 그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통령께서 점심을 같이 하자고 하신다. 그래 들어가 보니까 가인덕 씨하고 정홍진 씨하고 저하고 세 사람을 불렀고 그 배석은 누굽니까 주중대사 하던 정종국 이 안보 수석 비서관이 배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김 대통령이 오늘 그렇게 떼더라고요. 그 이제 정상회담을 김일성이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모셨다. 근데 다른 분들이 별로 얘기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80년에 이 8월에 이 브란트가 김재선 의장한테서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있다. 아마 대통령께서 참고하실 만하고 제 생각에는 남북관계의 현실적으로 봐서 대통령께서 즉흥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말씀하실 걸 적어가지고 가서 일단은 그걸 읽어서 들려주고 나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안전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주 천만 뜻밖의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참 이홍구라는 사람이 아주 일을 잘못했단 말이죠. 왜 그러냐? 정확하게 제가 옮기면 그렇습니다. 내가 평생을 정치를 하면서 1대1로 만나서 상대편을 납득시키지 못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김일성을 만나서도 이 한반도 문제, 통일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걸 다 하고 김일성이를 납득을 시키고 돌아와야 되겠는데 이러려면은 2번 만나가지고 안 된다. 한 서너 번을 만나야 되겠는데
이 연구가 2박 3일로 2번 만나는 일정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게 참 잘못됐다. 근데 이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매일 할 수도 없고 김일성이 건강 때문에 매일 할 수도 없고 하루는 뛰어야 되는데 그러면 2박 3일은 2번밖에 못하고 그래서 자기가 김일성을 만나면 우선 김일성하고 합의할 게 있다. 내 평양 체류 기간을 연장을 해서 최소한 또 4번은 만나야 되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러면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흘 뒤에 김일성이가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그 마음속에서 걱정하던 것이 근원적으로 해결은 됐는데 그 뒤에 지금도 남아있는 이 의문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시점에서 제가 그때 뭐 밖에 나와 있지만은 과거에 이제 그 정보부에 근무하던 동료들도 있었고 그걸 통해서 북한 정부에 대해서 더러 얘기는 듣는데 그 시점에서 김일성의 건강이 나쁘다는 아무런 징후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김 대통령이 김일성이가 건강이 안 좋아서 매일 회의는 곤란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흘 뒤에 김일성이가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정상회담의 성격이 제 입을 비르지 않더라도 브란트 수상의 전 수상의 입을 빌어서 말한 대로 굉장히 이게 심각성을 지니는 그러한 접촉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점을 아무리 강조해도 이 모자람이 없을 것 같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 김영삼 대통령 외에는 다른 분은 어땠는지는 몰라도 상대 측과 정상회담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우리 쪽에는 있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늘 가져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4월 4일에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저는 구체적인 말씀은 좀 아끼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번에 열리는 정상회담은 의제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의제가 이제 지금 확실히 부각되어 있는 것은 미국이 끼어들어 있기 때문에 비핵화 문제인데 비핵화 문제에 남북 정상회담 차원에서 논의가 될 것인지 논의되는 비핵화 문제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잘 모르겠다. 그렇게 모르겠는 걸 가지고 제가 시합이하기는 굉장히 위험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청와대를 취재한 기자들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거창한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거창한 그림이 무슨 이제 10일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2007년 11월 4일에 소위 남북 정상 선언의 내용, 그 다음에 그 뒤에 있었던 총리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이번에 아주 집대성에서 뭘 하려고 한다. 또는 이 서해안의 평화 어로 구역을 얘기한다. 그런 얘기가 심지어는 종전선언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리저리 언급할 가치가 있는 얘기인지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11월 선언은 거기에 이제 6.15 선언을 재확인하는 것도 있지만은 선언상의 내용으로는 아주 엄청나게 방대한 경제협력 패키지입니다. 이 경제협력 패키지는 그 다음에 한승수 총리인가가 한 총리회담에서 또 엄청난 내용으로 이 확대가 돼가지고 그것도 뭐 당장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가 돼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심각한 문제죠. 이 남북 간의 이런 여러 불확정한 실안 상황에서 이런 중요한 경제협력 패키지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타당성입니다. 타당성에 대한 아무런 사전 검증이 있었다는 그런 게 없이 이런 게 합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로 정권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워낙 경제 전문가니까 아주 솔로몬식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코멘트를 했어요. 취임을 앞두고 2월 10일인가 20일인가
그 3개 신문하고 공동 회견했죠. 동아일보, 그다음에 아사히 신문, 월스트리트저널 3개 신문하고 회견하면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그랬어요. 전임자가 합의한 14선언과 그 총리 간의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다. 이걸 전부 리뷰하겠다. 리뷰해서 뭘 가지고 리뷰하느냐? 타당성. 그다음에 우리의 그 이제 부담 능력. 그다음에 무슨 실천 가능성. 그다음에 국민의 합의.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리뷰해서 개별적으로 우선 그걸 가리겠다. 당장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좀 시간을 두고 실천에 옮길 수밖에 없는 것. 아주 안 되는 것. 이걸 구분해 가지고 정리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그 이상 나올 수 없는 솔로몬식 그 해답이죠. 근데 그것도 안 했죠. 그것도 아무것도 안 된 상태로 지금 또 여러 해 세월이 지나고 이번에 이제 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데 가령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런 식의 합의가 이루어진다.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그건 걱정스럽다 하는 점을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게다가 거기 더 나아가서 종전선언을 얘기한다. 평화협정을 얘기한다. 저는 이런 분들한테 우선 1992년 2월 19일자로 채택 발효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관계했기 때문에 좀 면구스럽긴 합니다만은 이 남북 기본 합의서는 사실상 평화협정입니다. 평화협정에 들어가야 될 모든 엘리멘트가 망라되어 있어요. 평화협정의 기본은 경계선입니다. 그 경계선에 대해서도 뭐 완전치는 않지만 충분하게 가봐가 되어 있어요. 이 경계선 문제는 최종적으로는 앞으로 한반도의 남북 간의 평화 상태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계속 협의한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남북 그 한국 전쟁 그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경계선은 군사 경계선과 그동안 쌍방이 각기 관리해온 구역으로 한다. 이러면 끝난 거예요. 그 이 휴전 이후에 남북이 관리해온 군사 분계선과 NLL로 확정된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행만 하면은 한반도의 평화는 보장이 되죠. 평화협정입니다. 그런데 새삼스러이 평화협정 얘기를 하고 또 종전선언을 얘기한다. 종전선언은 또 그렇습니다.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전쟁과 평화의 차원에서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소위 전쟁과 평화의 당사자 간에 논의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한국 전쟁의 당사자는 누굽니까?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지 북한이 미국을 침략한 게 아니죠.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는데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의 군사력을 당하지 못하니까 유엔 안보이사회 결의로 42조 입각한 안보이사회 결의로 파병을 하는데 가장 많은 부대와 장비를 가지고 참전한 미국이 그 전쟁 수행을 주도했고, 그 전쟁 수행 주도를 제도하기 위해서 유엔군 사령관의 미군 장성이 임명됐던 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반드시 남북한을 주로 해서 논의가 돼야 되었고, 거기에 미국을 비롯해서 당사자들은 일종의 세컨다리한 롤을 가지고 관여를 해야 되는 것이 옳은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는 종전선언은 전혀 그 차원이 아니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 하는 것으로 이 대한민국 안에서 그 논의가 아주 그냥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문제일 뿐더러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문제를 이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논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족을 첨부하겠습니다. 핵 문제죠. 핵 문제는 지금 이렇습니다. 두 개의 절벽이 맞서 있습니다. 미국은 CVID입니다.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모든 핵에 관련된 모든 문제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든 건 안 가지고 있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이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 전제 위에서만이 어떤 문제도 논의가 되든지 해결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9차례의 제재 결의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적어도 문재인 정부가 들었을 때까지는 우리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통틀어서 그 입장이 대한민국의 입장이었어요. 반면 북한은 뭐냐? 북한은 작년 5월에 전당대회에서 당규를 그렇게 개정했고 금년 1월에 김정은 신년사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북한은 핵 보유국이다. 또 핵무기를 계속 증강한다. 핵무기 증강과 경제개선을 병진한다. 이것을 당규가 그랬고 그 다음에 작년 9월에 최고인민회의가 엔도스했고 금년 1월에 김정은 신년사가 왜 거기 담겨 있어요? 그럼 북한이라고는 교조사회에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이고 성경의 말이에요. 이거를 누가 변경시키는 걸 가지고 협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두 절벽이 마주 다 있는 데서 우리 정부의 특사가 평양에 갔다가 워싱턴에 가서 김정일이가 비핵화 의지를 천명했다. 그리고 그 전제 위에서 트럼프를 만나고 싶어 한다. 학수고대한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우리 특사한테 좋다. 그럼 내가 만나겠다. 그럼 만나겠다는 사실을 네가 우리 기자들한테 얘기해라. 그리고 그 사람이 백악관 기자실에 가서 얘기하는 동안은 미국 관리들은 싹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런 약속 전달이나 보장의 주체가 한국이 됐죠. 그 뒤에 그 이튿날 그 샌더스라는 백악관 대변인이 기자들 앞에 나와서 그건 무조건이 아니다. 아직 결정된 게 아니다. 결정되려면은 김정은이가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이행을 해야 된다. 약속을 이행해야 만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만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 문제로 펜딩이 돼 있는 상태예요. 펜딩이 돼 있는 상태에서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다시 정의용 특사를 통해서든지 미국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하는 것은 전 모르지만은 지난 3월 26일 날 김정은이가 갑자기 이제 베이징에 나타나가지고 그 시진핑하고 얘기는 하는 가운데서 말 대 말, 행동 대 해결을 원칙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 중국 그 시진핑이는 다듬었어요. 그래가지고 단계적이고 이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죠. 그거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progressive and synchronous approach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것은 그 미국이 내놓은 절벽과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런 상태에서 미국은 끝났어요. 미국은 그걸 조건으로 해서 만나겠다고 그랬으니까 과연 미국 정상회담이 성립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열쇠가 4월 27일에 남북 정상회담에 걸렸어요.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제 김정은이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는 걸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또 특사를 워싱턴에 보내서 전할 텐데 그러면은 미국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 드러나기 전에는 미국 정상회담을 예상할 수도 없을 뿐더러 남북 정상회담에서 과연 비핵화에 관한 논의가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저는 확실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 말씀을 가름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